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난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 샤를리즈 테론의 대표작 5편을 준비했습니다. 인간 디올로도 잘 알려진 그녀죠. 데뷔 당시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받은 그녀지만 필모를 쌓으며 이제는 괴물 같은 연기력이란 수식이 함께하는 그녀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5위 사이더 하우스. 길버트 그레이프, 개같은 내 인생, 하치 이야기 등을 연출한 라세 할스트롬의 2000년작입니다. 원제는 더 사이더 하우스 룰스입니다. 존 어빙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했는데 이를 위해 소설의 원작자인 존 어빙이 직접 각색을 맡았습니다. 효과는 탁월했고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하죠. 샤를은 영화 속 낙태 수술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캔디 역을 맡았고 공동주연엔 원조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가 함께합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메인주의 고아원은 아이를 찾는 부부들로 분주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이란 곳이 꼭 입양만을 위해 찾는 곳은 아니죠. 그보다 더 많은 미혼모가 아이를 맡기고 떠났고 그중 일부는 고아원의 원장이자 의사인 윌버에게 임신 중절수를 받습니다. 고아원엔 의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사실 그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고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위 같은 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는 호머를 자신의 후계자로 확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낸 호머를 윌버는 아들처럼 가르쳤기 때문이죠. 호머 역시 윌버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엔 좁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낙태 수술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호머는 다른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낙태 수술에는 함께하지 않았죠.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공군 조종사인 월리와 그의 여자친구 캔디가 고아원을 찾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 역시 임신 중절이었고 윌버는 그들을 돕죠. 호머는 두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이내 그들과 함께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윌버는 그를 말리지만 세상을 보고 싶었던 호머는 길을 나서죠. 윌버에겐 아들이자 아이들에겐 큰형과도 같던 호머가 떠나자 고아원은 슬픔에 잠깁니다. 평생을 고아원에서만 지낸 호머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그의 사정을 알자 월리는 농장에 일자리도 구해주죠. 딸과 함께하는 아서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아서의 지도를 받으며 호머가 일에 적응해가는 사이 월리는 다시 군의 부름을 받고 월리가 떠나자 호머와 캔디는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고아원에선 여전히 호머를 그리워했고 윌버는 호머가 본분을 잊지 않도록 진료 가방마저 보내옵니다. 그러나 캔디와 사랑에 빠진 호머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호머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수록 윌버의 약물 의존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캔디와 겨울을 보내자 다시 아서와 그의 일꾼들이 사이더 하우스에 이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과는 달랐죠. 특히 아서의 딸 로즈가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혼모를 봐온 호머는 단번에 그녀가 임신했음을 알 수 있었죠. 로즈는 스스로 중절하려 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호머는 캔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캔디에게 마음을 연 로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데 로즈를 임신시킨 게 바로 그녀의 아버지인 아서라는 사실이었죠. 충격적인 이야기 앞에 호머는 고뇌하고 그 끝에 행동에 나서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사이더 하우스는 뚜렷한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낙태금지법이 발효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주님의 일, 낙태는 악마의 일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않았죠. 그런 낙태에 대한 호머의 견해를 향해 세상은 도전해 오는데 영화는 놀랍게도 그것을 감추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사이더 하우스는 그저 소년의 성장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방황의 끝에 다다랐을 때 다시 낙태 문제를 꺼내놓으면서 비로소 성장을 완성시킵니다. 이토록 묵직한 주제를 가진 사이더 하우스지만 이 영화의 최고의 매력은 놀랍게도 재미입니다. 이야기가 가진 흡입력도 훌륭하고 캐릭터도 전부 살아 숨쉽니다. 이는 좋은 영화들이 가지는 공통점이죠. 그것을 아카데미에서도 인정받아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한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남우조연상과 각색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이더 하우스는 이 다음에 소개될 영화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작품입니다. 오히려 더 나은 부분들도 많죠. 다만 샤를리즈 테론의 비중이 다소 적고 토비 맥과이어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5위에 랭크했습니다. IMDb 7.4를 기록하고 있는 명작입니다. 인생에 있어 한 번은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4위 엘라의 계곡. 크래시, 3데이즈, 골드 등을 연출한 아카데미 위너 폴 해기스의 2009년작입니다. 극중 샤를은 동료들에게 무시받는 교통과 출신 형사 에밀리 역을 맡았습니다. 공동주연에 맨인 블랙으로 익숙한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토미 리 존스가 함께합니다.
제목인 엘라의 계곡은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장소를 뜻합니다. 영화는 이라크 파병을 마친 아들의 탈영 소식을 듣는 행크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헌병수사관 출신의 퇴역군인 행크는 일이 더 커지기 전 아들을 찾아 나서죠. 우선 아들의 부대에 들려 분대원들을 만나보는데 무언가 숨기는 듯 했으나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다만 아들의 휴대폰을 몰래 빼돌리는 데 성공하자 복구를 맡기곤 경찰서로 향하죠. 하지만 에밀리로선 도리가 없었습니다. 탈영병을 찾는 건 헌병의 소관이기 때문이죠. 헌병대 출신인 행크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경찰이 이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은 사건을 덮기에 급급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에밀리는 거절하고 행크는 돌아섭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에밀리는 토막살인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죠. 지역 경찰은 조사에 나서지만 사체가 뿌려진 곳은 육군이 매입한 땅이라는 게 밝혀지자 수사는 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사체의 주인이 행크의 아들 마이크임이 확인되죠. 군이 행크에게 진실을 감추려고만 하자 행크는 다시 에밀리를 찾아 현장에 데려가 달라 말합니다. 그를 외면할 수 없던 에밀리는 함께 현장으로 향하는데 도착한 행크는 베테랑 수사관의 면모를 발휘해 단번에 단서들을 종합해내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가 살해당한 지점이 일반 도로고 사망 후 군의 땅으로 끌려갔다는 거였습니다. 행크에 대한 부채의식에 시달리던 에밀리는 그가 건넨 단서들을 토대로 상사를 압박해 수사를 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교통과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에밀리에게 이번 사건은 너무 컸습니다. 결국 행크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행크와 에밀리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 마이크는 2003년 이라크전에 참전 후 귀국해 살해된 리처드 데이비드를 모델로 합니다. 쉽사리 뜻을 짐작할 수 없는 제목이지만 영화는 그것을 향해 찬찬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결말에 다다랐을 땐 이보다 더 적합한 제목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엘라의 계곡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다윗 이전에 계곡으로 보내져 죽음을 맞이했을 무수한 소년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전장에 파병된 군인들이 어떻게 변하고 또 망가지는지 보여주는데 그걸 하드보일드 범죄 스릴러의 문법을 빌려 행합니다. 그렇기에 아들의 죽음을 쫓고 있음에도 감정은 극도로 절제되죠. 행크는 한순간 감정을 쏟아내는데 바로 아내와의 통화입니다. 그 장면에서조차 행크는 슬픔을 밀어두려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고통은 여실히 전해지죠. 그러나 감독은 그조차 최소한의 시간만을 할애하고 그 결정은 영화 고유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캐릭터의 깊이를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영화 속 샤를은 행크와 달리 자주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행크와의 대비를 이루는 동시에 남은 이들의 부채의식을 대변하죠. IMDb 7.2를 기록하고 있는 수작입니다. 엘라의 계곡은 느리고 건조하며 무겁고 은유적이기까지 하지만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위 노스컨트리입니다. 맥팔랜드 USA, 웨일 라이더, 뮬란 등을 연출한 뉴질랜드의 감독 니키 카로의 2005년작입니다. 영화는 미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집단 소송을 걸어 승리한 북부 미네소타 여성 광부들의 실화에 기반합니다. 노스컨트리는 영화적 재미를 위해 각색을 거쳤는데 집단 소송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는 극과 달리 실제 소송은 1984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으며 사건의 주체 역시 여러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다만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조시 에임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탄생시켰고 이는 영리한 선택이 됩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내맞는 아내인 조시는 자녀들을 위해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혼녀의 딱지는 가혹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머리를 감겨주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창 글로리를 만나게 됐는데 그녀는 조시에게 함께 광산에서 일하자 말합니다. 무려 6배를 더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조시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취직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치욕스러운 임신 검사가 그 시작이었고 조시의 아버지마저 그녀를 비난했죠. 결국 집을 나와 글로리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조시와 아이들. 그렇게 첫 출근 날을 맞는데 담당자는 시작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남자 광부들 역시 그녀들을 놀이객감으로 여길 뿐이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희롱에 심한 경우엔 터치도 불사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들이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조시의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였지만 그 끝이 좋지 못했던 바비마저 상사로 마주하게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일터를 빠져나와 마을에서 시간을 보낼 때조차 그녀들은 비난을 받아야 했고 그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죠. 아들마저 그녀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자 조씨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장 역시 그녀를 귀찮아하며 사표를 강요할 뿐이죠. 그렇게 다시 지옥으로 돌아간 그녀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되었는데
사장을 찾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바비가 그녀를 덮치기까지 하자 조 씨는 살기 위해 회사를 고소하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노스컨트리는 1980년대 미국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표현의 수위가 높아 거북하고 불편한 장면도 많죠. 하지만 그것은 전부 실화에 기반하며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는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주인공인 조 씨는 강인하거나 당찬 여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가까스로 버티던 그녀가 일어서게 된 것 역시 정의보다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자가 되기를 택했던 글로리와 그저 한 명의 광부로서 존중받길 바랐던 조 씨. 그 차이를 샤를리즈 테론과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완벽하게 표현해냈고 아카데미 역시 그것을 인정해 각각 여우주연상과 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됩니다. 영화는 법정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성작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IMDb 7.3을 기록하고 있는 명작입니다. 마음이 쓰려 다시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지만 한 번은 볼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2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호주 감독 조지 밀러의 2015년작입니다. 매드맥스는 조지 밀러가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던 시절 쓴 시나리오며 그것은 현재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3편까지 제작된 시리즈를 30년이 지나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완벽히 구현해냈죠.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멜 깁슨과 시리즈를 부활시키고자 했지만 촬영을 계획했던 사막에 꽃이 피고 멜 깁슨은 유태인 비하 발언으로 영화계에서 퇴출까지 되죠. 나아가 새로운 맥스 역으로 점찍어둔 히스레저까지 요절하자 조지 역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백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지만 멜 깁슨의 젊은 시절을 연상시키는 톰 하디를 마주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매드맥스에서 샤를리즈는 저항군 사령관 퓨리오사 역을 맡았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핵전쟁으로 멸망한 근미래. 독재자 임모탄 조는 얼마 남지 않은 물과 식량을 독차지한 채 사람들을 지배했죠. 한편 아내와 아들을 잃고 오직 생존을 위해 사막을 떠돌던 맥스는 임모탄의 부하들에게 납치됩니다. 그 사이 임모탄의 폭정에 맞선 반군사령관 퓨리오사가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임모탄의 아내들을 구출해 도망치죠. 이에 암으로 죽어가던 신인류 워보이 눅스가 맥스의 피를 수혈받으며 퓨리오사의 뒤를 쫓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매드맥스는 88회 아카데미에서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의상, 분장, 미술, 편집, 음향편집, 음향상을 수상했습니다. 개봉 전 매드맥스가 처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결과죠. 2013년에 개봉 예정이던 영화가 2015년 5월이 되어서야 공개됐으니 그렇습니다. 영화는 물론 게임 역시 출시가 미뤄지면 망작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매드맥스의 연기에는 놀라운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술시사회에서 감독이 예산 문제로 스킵한 씬들이 있다고 말하자 투자자들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추가 촬영을 해달라 요구한 거죠. 투자자들의 눈은 틀리지 않았고 그 결과 평론가들에게 2010년대 최고의 액션 영화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IMDb 8.1을 기록하고 있는데 7점대의 영화들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다는 걸 보면 대중이 30년 만에 나온 이 시리즈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드맥스와 비슷한 영화는 매드맥스밖에 없습니다. 간혹 분노의 질주 시리즈와 비교하는 분이 계시죠? 저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포기한 사람 중 하나인데 너무나 중의스러운 대사와 그 연출을 견디기엔 제가 너무 나약해서 그렇습니다. 분노의 질주에서 중의스러움을 덜어내고 그 위에 광기를 들이부으면 매드맥스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영화 자체가 장르가 되는 영화입니다. 꼭 보세요. 그럼 이제 샤를리즈 테론의 대표작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몬스터입니다. 원더우먼을 연출한 패티 젠킨스의 2004년 데뷔작입니다. 몬스터는 미국 여성 연쇄살인범 에일린 워노스의 비극적 삶을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영화에서 샤를리즈는 에일린 역을 맡았고 그녀의 파트너로 크리스티나 리치가 함께합니다. 영화는 범죄 스릴러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동시에 퀴어 영화이기도 합니다. 실존 인물인 에일린과 셀비의 로맨스를 섬세하게 표현해냈죠. 에일린이 살인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습은 이 영화가 단순히 로맨스 영화라고 해도 그 가치가 느껴질 만큼 훌륭합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리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13살 때부터 동생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죠. 하지만 도리어 몸을 판 사실을 알게 된 동생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리는 고향을 등집니다. 지나가던 차를 세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리는 거울 속 망가진 자신을 발견하곤 자살을 결심합니다. 비를 피해 마지막으로 목을 죽이러 들어간 바.
알고 보니 동성애자 전용 술집이던 그곳에서 리는 천진한 소녀 셀비를 만나게 됩니다. 레즈비언인 셀비는 리에게 말을 거는데 리는 꺼지라고 소리치죠. 하지만 이내 경계를 푼 리는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셀비와 대화를 나눕니다. 헤어짐을 앞두자 용기를 낸 셀비 덕에 그녀가 머물고 있는 부모님의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셀비의 애정어린 손길에 죽음을 잠시 미뤄두기로 한 리. 그렇게 다음 약속을 잡는데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두 사람은 남들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거친 키스를 나누죠. 남자와 몸을 섞을 뿐 마음을 준 적은 없던 리는 처음으로 셀비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두 번째 약속까지 잡게 되자 리는 다시 거리로 나서죠.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셀비 혼자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고 차는 숲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본색을 드러낸 남자는 리를 기절시키고 그녀의 팔을 묶습니다. 정신을 차린 리는 살아남기 위해 남자를 죽이죠. 현장을 정리하고 남자의 차로 셀비에게 향한 리.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의 도피는 시작되는데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면서도 리는 셀비 앞에 당당하기 위해 더는 몸을 팔지 않기로 하죠. 그러나 어떤 학위도 경력도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끼니까지 굶게 되자 셀비는 리를 비난하죠. 고뇌하던 리는 셀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다시 거리로 나서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샤를은 에일린 역을 맡기 위해 20kg을 증량했고 거친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 로션조차 바르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그녀의 이런 노력은 아카데미와 베를린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샤를리즈는 몬스터에서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연기를 보여주는데 그녀를 준수한 연기력을 갖춘 예쁜 여배우 정도로 생각하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평소 그녀의 아름다움을 익히 알고 있던 저는 몬스터 속 에일린 그 자체가 되어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몰입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인류의 영화사 속 메소드 혹은 고증이란 이름 아래 찬사를 받은 배우들이 많죠. 저는 그들의 가장 윗자리에 몬스터의 샤를리즈 테론이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샤를에 대한 찬사만을 늘어놓은 듯한데 몬스터의 장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야기 자체가 갖는 힘이 상당하거든요. 이야기와 인물들이 쏟아내는 감정은 보는 이를 집어삼킬 정도죠. 크리스티나 리치가 맡은 셀비 역시 실존인물이지만 에일린과 달리 가공을 거쳤습니다. 샤를리즈가 에일린 워노스를 재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크리스티나의 셀비는 에일린의 파트너로서 최적화된 모습으로 구현됐죠. 이는 에일린의 살해 동기에 설득력을 더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합니다. 감독의 영리한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는 보는 이에게 에일린의 살인이 정당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다행히 감독 역시 그를 경계했고 마지막 순간 그녀 역시 일개 살인마에 불과하다는 걸 보이며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IMDb 7.3을 기록하고 있는 명작입니다. 당신이 샤를리즈의 팬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디올의 뮤즈이자 여신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샤를리즈 테론의 대표작 5편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녀의 대표작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